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기어이 침공할 것인지 일촉즉발의 초시계가 한 칸도 전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이지만 주민들은 친러시아 성향인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독립을 승인하고 러시아군 진입을 명령한 겁니다. 가서 평화를 유지시키란 건데요. 국제사회는 사실상의 침공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먼저 임소정 기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진입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를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한 직후였습니다. 명분은 평화 유지, 책임은 미국 등 서방에게 돌렸습니다. НАТО, наша страна официально, прямо объявлена главной угрозой евроатлант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в качестве передового плацдарма для такого удара будет служить Украина.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강력 반발하며 제재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국경은 바뀌지 않을 거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Наші кордони надійно захищені, створено систему територіальної оборони. Наші партнери нас підтримують. 이 자리에서도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를 맹비난하며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К сожалению, вынуждены отметить крайне негативную роль, которую во всем этом сыграли западные коллеги во главе с США. In essence, Putin wants the world to travel back in time when empires ruled the world. 유엔 안보리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단체 행동을 촉구한 가운데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진 이사국이어서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 채택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돈바스는 주민 상당수가 러시아 출신으로 러시아어를 씁니다. 러시아가 돈바스 남쪽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던 2014년 돈바스도 우크라이나에서 독립하겠다면서 자체적인 공화국 수립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국제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지금도 엄연히 우크라이나의 영토입니다. 그렇다 보니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8년째 무력 충돌하고 있고 그 사이 양 진영에서 14,000명 넘게 숨졌습니다. 이런 갈등의 땅을 향해 푸틴이 오늘 일방적으로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를 유지해 주겠다는 명분으로 러시아군 진입을 명령한 겁니다. 네, 푸틴이 명령을 내렸으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로 진입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분위기와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미국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나가 있는 이용주 특파원 연결합니다. 자, 평화 유지라고 하지만 결국 침공으로 봐야 할 텐데요. 언제쯤 러시아군이 들어갈지 국경에서 감지되는 게 있습니까?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폴란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넘어가는 검문소의 차량 대기줄 행렬이 평상시보다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쪽 국경 상황은 이쪽 서쪽 국경보다 훨씬 더 급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태운 군용 화물차와 장갑차, 게다가 탱크까지 굉음을 내며 신속히 이동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시 외곽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푸틴 대통령이 반군 세력을 승인한 직후 돈바스 지역에서 이 같은 대규모 군장비의 이동 장면이 포착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반군 세력의 독립을 승인하고 러시아군을 평화 유지군으로 투입하라는 명령까지 모든 결정이 그야말로 일사천리입니다. 이는 압박 수위를 단기간에 최대한 끌어올려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푸틴의 계산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이번에는 워싱턴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수진 특파원, 러시아가 움직이는 속도만큼 미국도 곧바로 제재안을 발표했어요. 네, 미국의 제재도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자칭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에 대해 독립을 승인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 지역에서 미국인의 신규 투자, 무역, 금융을 전면 금지하는 제재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주권을 침해하고 국제법을 위반했다면서 별도의 제재를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떤 제재인지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금융기관에서 러시아 은행을 위한 거래를 금지하고 러시아 개인과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려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영주 특파원, 러시아 군에 맞서서 미군도 뭔가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국경 근처에서 미군들의 분주한 움직임을 포착했다면서요? 네, 지난 주말 폴란드 남동부 지역에서 폴란드군과 미군이 연합훈련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국경도시 푸셰미실 근처에 있는 미군 기지를 찾아냈고요. 어젯밤 직접 가봤습니다. 거기서 분주한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As of right now, we are just here to support our NATO allies. Just show that we are with NATO, willing to train and increase our readiness. 고정된 시설물을 갖춘 정식 기지가 아니라 숲속 공항부지 한켠에 마련된 임시 기지였지만 규모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2층 건물 높이의 대형 천막이 여러 동 설치돼 있었고요. 각종 미군 차량도 보였습니다. 이 기지는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폴란드 동부에 배치된 새로운 미군 작전기지 여러 곳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긴장이 고조되면서 폴란드에는 5천 명에 달하는 미군 전투 병력이 배치돼 있는데요. 미군이 주도하는 다국적 전술 훈련도 어제부터 폴란드에서 시작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하는 등 미군은 훈련량 자체를 늘리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특파원, 자, 러시아는 평화 유지를 위해서 군대를 보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걸 순진하게 그렇게만 볼 수 없단 말이죠. 네, 어제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백브리핑을 했는데 그런 질문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파병을 하는 것이 침공이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백악관 당국자는 침공이라고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은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러시아가 말하는 평화 유지군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He calls them peacekeepers. This is nonsense. We know what they really are. 돈바스 지역 파병은 미국이 이미 밝힌 러시아의 침공 시나리오죠. 지금 러시아는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미국은 침공이 끔찍한 작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가혹한 탄압에 나설 것이라는 첩보가 있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There will be an even greater form of brutality because this will not simply be some conventional war between two armies. It will be a war waged by Russia on the Ukrainian people. 오는 24일 러시아와 미국 외교장관 회담을 하기로 했죠. 러시아는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지된 블링컨 장관의 주간 일정에서 24일은 확정되지 않은 채 비어 있었습니다.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회담이 열리더라도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은 63명입니다. 정부가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교민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탈출 행렬은 이미 시작됐다고 증언합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 머물고 있는 교민 김병범 씨. 러시아의 침공 임박 우려에 거리가 눈에 띄게 한산해졌다고 전했습니다. 긴장 속에 또 슈퍼마켓에 사람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확실합니다. 키예프에서 폴란드까지는 기차에 우크라이나 사람들로 꽉 차 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현지의 생활 기반을 갖고 있어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지만 만일의 경우 서부 지역으로 대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집사람이 우크라이나 사람이고요. 그래서 선뜻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서부 쪽에 잘하시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얼마든지 그쪽에 이제 대피소로 이제 가족을 데리고 대피할 수 있고요.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공관원을 제외하고 63명.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접경 지역에 임시사무소 2곳을 설치해 우리 국민들의 철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육로 이동하시는 경우에 대비해서 국경 통과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아직 우크라이나에 교민이 남아있는 만큼 대사관 철수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우리 대사관 등 공관의 철수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감안해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응 태세가 필요하다면서 거주 교민들의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미러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게 어제였는데 하루 만에 분위기는 싸늘하게 반전됐습니다. 지금부터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속내를 분석합니다. 국제 문제를 전문 취재하는 권희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먼저 엄연히 우크라이나의 영토인데 그렇죠.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의 분리 독립을 승인을 했단 말이죠. 네. 뭔가 이것부터 이제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루간스크, 도네츠크의 독립국가 승인과 동시에 평화유지군을 보내기로 했죠. 네. 그러면서 군대를 보내는 건 주권 국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에 러시아군이 들어가더라도 침공이 아니라는 나름의 국제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러시아군이 주둔한 상황에서 교전이라도 벌어지면 러시아군이 공격을 받았다라는 군사적 행동의 명분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국경 밖의 러시아군을 아예 우크라이나 국경 안으로 들여보내서 군사적 충돌의 위기를 합법적으로 더욱 높여보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움직인다면 돈바스 지역부터 될 거다. 이런 예상은 진작부터 그렇습니다. 있었단 말이죠. 네, 푸틴 대통령은 동부의 독립을 승인하는 대국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역사의 핵심이고 동부는 러시아의 옛 영토라고 말했습니다. 네. 러시아와 인접한 동부 지역에는 실제로 러시아 국적자가 다수인데요. 러시아가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러시아 국적을 줬기 때문이죠. 2014년 러시아계가 다수인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병합됐을 때 동부 루간스크와 도네츠크도 당시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네. 러시아는 이들의 독립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민병대를 지원해서 이 지역에서 내전이 이어지는 상황을 유지해왔습니다. 내전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를 흔들고 동시에 분쟁 국가는 나토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는 수단으로도 썼던 거죠. 자,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요. 네. 그러면 푸틴 대통령은 결국에 무력 충돌을 마다하지 않을 거냐 이거란 말이죠. 어떻게 예상합니까? 네, 푸틴 대통령은 소련 붕괴 이후 나토가 팽창하면서 유럽의 안보 질서를 장악한 지금의 상황 자체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겠다는 걸 문서로 약속하고 러시아 인접국에 미사일을 빼내는 것 같은 조치들을 이행해서 나토의 영향력을 97년 이전으로 되돌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요구에 대해서 미국은 의미 있는 반응을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한 사례를 보면요. 국민투표 등을 통해서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병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러시아는 지금 외교적으로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결국 극도로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서 미국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희진 기자였습니다. 자, 어제 TV토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녹취록을 두고 충돌했죠. 양 당의 공방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대장동 배후 세력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게이트라고 반격했습니다. 먼저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TV토론에서 손팻말을 꺼내든 이재명 후보.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 언급한 녹취록 내용이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죠? 녹취록에 있는 거. 김만배의 녹취록입니다. 검찰 녹취록. 윤 후보는 김만배, 정영학 등 녹취록 당사자를 알지도 못한다며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까지 다 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떠냐.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른바 그분의 정체가 현직 대법관으로 지목된 것을 두고도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모든 자료가 그분이 이재명을 가리킨다라고 페북에 써놓고 그거 국민들한테 속인 건데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분이 네, 시간이 돼서 아니 뭐 조재현 대법관이면은 뭐 자, 시간이 돼서 제가 끊겠습니다. 우리 후보님은 면책되는 네. 겁니까?
민주당은 오늘도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김만배 씨의 검찰 로비로 대출 브로커 조모 씨 수사가 무마됐다며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만배가 검찰 출신 박영수 변호사를 조 씨에게 변호인으로 소개했고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는 조 씨에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공개한 겁니다. 조사를 마친 조 씨는 첫 조사 때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했는데 이때 주임 검사는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1,805억 대출 비리 혐의를 덮어줌으로써 썩은 내 진동하는 화천대유 비리의 시작을 열어준 것입니다.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가 박영수파를 다 안다면서 그게 윤석열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는 상대방의 말에 그럼 다 한다고 호응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은 일부만 발췌해 왜곡한 것이고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조 씨 관련 사건은 본질도 아니었다며 윤 후보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단순히 PF 대출을 해줬다고 하여 바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는 개별 참고인 조사를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 유동규 본부장의 인사권자는 이재명 후보고 녹취록에도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나온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김만배 씨가 이재명 게이트를 언급한 시점은 2020년 10월이라며 대장동이 아니라 선거법 재판을 말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자, 어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이전 TV 토론 때랑은 조금 달랐는데요. 상대 정책과 발언부터 배우자 의혹까지 모두 꺼내들면서 전면전을 펼쳤습니다.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집중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달라진 토론 구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청과 방어에 치중하던 이전 토론과 달리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사이다 본능을 재가동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외에도 윤석열 후보의 발언들 하나하나 문제 삼으며 전방위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구조적인 성평등은 없다, 성차별은 없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건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질문에는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굳이 답변할 필요도 없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대답하셔야죠. 그거 두 번째, 시간 잠깐만요. 공격을 피하며 역공을 노리던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을 토론장에선 처음으로 꺼내들었습니다. 경기지사 그 법카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제대로 조사하고 본인이 엄정하게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고. 그러자 이 후보도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으로 맞불을 놓으며 양강 후보 난타전이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답을 해주십시오. 2010년 5월 이후 추가의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두 번째로 당연히 주식했죠. 두 번째로 제 처가. 그러면 어쨌든 주식 투자 주가 조작에 참여해서 돈을 벌은 건 사실이군요.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야권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안철수 후보는 윤 후보를 집중 견제했습니다. 윤 후보의 답변에 때로는 표정과 고갯짓으로 맞듣잖아 하거나 아예 대놓고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핀트를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면은 제가 답은 하겠습니다. 좀 아마 깊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심상정 후보는 윤 후보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 공약은 물론 혹시 종부세 얼마 내셨는지 기억하시나요? 한 몇백만 원 내는 것 같은데요. 종부세 92만 원 내셨어요. 92만 원 내는, 다 합쳐갖고. 30억 집에 종부세 92만 원이 폭탄입니까? 이 후보의 국민소득 5만 달러 공약까지 싸잡아 비판하며 진보 후보로서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성장만 외치는 MB 아바타 경제 가지고 미래를 열 수 있나? 상대를 가리지 않는 난타전 속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유독 안철수 후보의 일부 지적엔 수긍까지 하며 우호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네, 어제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은 서로의 발언을 두고 없는 얘기를 한다, 거짓말을 한다면서 날을 세우는 장면도 여러 번 연출했죠. 자, 그렇다면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 발언들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 배주환 기자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국물도 없다는 말까지 하며 검찰을 앞세운 정치 보복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명 후보는 몰아붙였고 윤석열 후보는 거짓말이라고 맞섰습니다. 정치 보복하겠다. 또 예를 들면 뭐 검찰 이렇게 키워가지고 국물도 없다. 이런 소리 하면서 이 국민들 갈등시키고. 제가 안 한 얘기를 저렇게 됐습니다. 거짓말을 그러면 하시니까. 네, 지난 19일 유세에서 윤 후보는 국물도 없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런 부패한 세력들을 26년간 상대해온 제가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는 국물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거짓말을 한 건 윤석열 후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국물 발언이 아니라 정치 보복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며칠 전에 보도도 나왔지요. 우리나라의 원화가 달러화처럼 국제금융거래의 중심 통화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국제거래의 원화 결제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경제의 기본도 모르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축통화는 국가 경제력 규모로 인정받는 것이지 희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정경련도 지난 13일 배포한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추진 검토 자료에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원화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밝혔다며 많은 언론이 관련 기사를 다뤘다고 반박했습니다. 손실보상 얘기는 한 적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만 작년 내내. 이 후보가 손실보상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을 주장하는 등 수차례 손실보상 강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의 손실보상의 하한을 좀 올리고 보상액도 좀 증액해서 손실보상 받고 화나게 하지 말자, 최소한.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헌법에 근거해 모든 손실을 소급해 보상하는 손실보상은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국내 유명 김치 전문 기업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김치 공장 한 곳에서 색깔이 변하고 문드러진 배추로 김치를 만들고 있다. MBC의 공익 신고자들이 이런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실제로 그 공장에서 불량 배추와 물을 손질하고 있는 영상들을 저희가 입수했는데 변질된 부분들만 도려내고 김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문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작업자가 거뭇거뭇한 배춧잎을 계속 벗겨냅니다. 배추 속까지 변색돼 있습니다. 너는 더 가까이요. 아이고, 오빠는 남는 것도 없네. 추가로 가져온 배추들도 상태가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찍은 영상. 포기 김치용 배추를 절인 뒤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색깔이 하나같이 얼룩덜룩합니다. 작업자는 쉰내가 난다고도 합니다. 무들도 안쪽까지 황토색으로 변했습니다. 작업자가 신선하지 않은 부분들을 도려내고 나니 남은 무 모양은 죄다 울퉁불퉁합니다. 잘라놓은 무의 흰색 단면에 보라색 반점이 가득합니다. 이 공장의 자체 검수 보고서에도 배추에 대해 내부 절단 시 10개 중 8개가 썩어 있다. 무 역시 대부분 썩어 하얀 곰팡이가 관찰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장도 위생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깍두기용 물을 담아놓은 상자엔 시커먼 물때와 곰팡이가 붙어 있습니다. 완제품 포장김치를 보관하는 상자엔 애벌레 알이 달려 있습니다. 냉장실에 보관 중인 밀가루 풀에도 곰팡이가 보입니다. 포장 직전에 이물질이 있는지 김치를 통과시키는 금속 탐지기의 윗부분에도 군데군데 곰팡이가 있습니다. 이 영상들은 모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치 전문기업 한성식품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충북 진천의 김치공장 한 곳에서 공익신고자에 의해 촬영됐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 음식을 만드는 자체가 너무 비양심적이고 대한민국 명장 1호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김치인데. 한성식품은 직영공장 3곳과 자회사 소속 공장 1곳 등 4곳의 공장에서 김치를 만드는데 자회사의 공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김치 드세요? 안 먹죠. 국민들이 먹는 그런 음식인데 내가 못 먹는데 남한테 어떻게 먹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김치의 약 70%는 해외에 수출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대기업 급식업체, 서울의 한 종합병원, 유명 리조트 체인 등에 납품됩니다. 또 홈쇼핑을 통해 소비자들에게도 직접 판매됐습니다. 설립한 지 30년 넘는 김치 전문 기업인 한성식품은 2020년 매출이 500억 원대로 각종 특허와 위생 관련 인증을 받았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이달 이런 실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MBC는 입수한 영상과 사진, 각종 자료들을 모두 식약처에 넘겼습니다. 식약처는 오늘 해당 공장을 방문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한성식품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이 김치 공장은 취재가 시작되자 처음엔 악의적인 제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품질이 낮은 재료를 사용했다고 인정했고 모기업인 한성식품은 공장 4곳 중에 자회사가 운영하는 한 곳에서만 발생한 문제라면서 즉각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제의 김치 공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불량 배추 영상을 보여주자 악의적인 제보라고 했습니다. 썩은 배추가 들어온 날에만 찍은 영상이고 상한 부위는 모두 도려내 실제 김치에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썩은 배추가 들어오는 날 누가 찍었어? 이런 배추가 들어온다 하고 이거 촬영을 한 거예요. 악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색깔이 얼룩덜룩한 절인 배추들에 대해선 쓰지 않고 모두 폐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계자의 말은 또 달랐습니다. 사실 이게 뒤집어서 보면 또 막상 안쪽은 좀 깨끗한 애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최대한 겉을 긁어내는 부분 긁어내고 쓰는 걸로. 곰팡이가 핀 밀가루 풀은 여름에 냉동장치가 고장난 날 찍힌 영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름에는 이 냉동 이런 장치들이 쉽게 고장이 나버려요. 그런데 11월에 찍은 영상이라고 밝히자 쓰다 남은 풀이었고 폐기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 영상은 여름에 찍은 영상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한꺼번에 2통 쓸 걸 4통을 만들어놨다. 그러면 이것도 시기 초과되면서 못 쓰는 거지. 취재가 계속되자 모기업인 한성식품과 자회사는 결국 관리에 책임이 있었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관상으로 상식선으로 이렇게 원료의 품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죄송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고. 다만 썩거나 먹을 수 없는 부분은 재료 손질 과정에서 전량 잘라내고 폐기해 완제품 김치에는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한성식품은 또 전체 매출이 약 550억 원인데 해당 공장은 50억 원 정도로 10%가 안 된다며 즉시 시정 조치했고 직영 공장 3군데의 제품들은 원재료 보관 창고가 달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핑계대고 싶지 않고 업무 관리가 부족했다. 즉시 시정하겠다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배추는 자체 폐기하고 쓰지 않도록.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정부가 오늘 지금은 일상으로 가기 위한 출구의 초입이고 오미크론 유행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대응이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거리 두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9만 명대로 가파른 확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 수는 480명, 중증 병상 가동률은 36%로 의료 대응 여력은 여전히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코로나를 계절 독감이나 풍토병처럼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위기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한 번은 거쳐야 할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출구를 찾는 초입에 들어선 셈이 되겠습니다. 지금대로라면 2월 말에서 3월 초 하루에 최대 27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정점을 찍고 이후부터 감소세로 전환할 거라는 게 정부의 예측입니다. 감소 추세가 본격화되면 거리 두기를 조정하는 등 일상 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패스의 축소나 혹은 조정들도 당연히 포함돼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가 계절 독감처럼 될 가능성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저는 끝 무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풍토병으로 토착하고 예상됩니다. 새로운 변이가 나오지 않고
백신이 있고 치료제가 개발됐기 때문에 풍토병처럼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독감보다는 치명률이 높고 고위험군에게는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제때 치료를 못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진료 단위들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빨리 해줘야.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응급실에 병상이 있을 경우 확진자를 우선 수용하고 재택치료 환자는 확진 통보 직후부터 비대면 진료와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자가검사 키트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공장을 멈추지 않고 가동해도 현장에서는 부족하다고 호소합니다. 정부는 그래도 다음 달에는 지금보다 2배 이상 공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자가검사 키트 제조 공장.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검사 키트가 완성됩니다. 조립이 끝나게 되면은 여기에 습도에 약하기 때문에 습도를 유지하려면 여기다 실리카겔을 넣는 거죠. 이렇게 하루에 만들어지는 검사 키트는 약 220만 개. 그러나 주문량을 감당하기엔 직원 700명이 12시간씩 맞교대로 근무해도 부족합니다. 작업자분들이 많게는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항상 고동적인 자세를 하시다 보니까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이 되고 있고요. 자동화 장비도 부족한 데다 일부 생산량은 일일이 손으로 조립합니다. 자가검사 키트를 포장하기 위한 소분 작업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20개나 1000개씩 담겨 편의점이나 약국으로 배송됩니다. 이처럼 생산업체들이 단기간에 장비와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장비를 자동화하는 공장이 늘어나면서 생산량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식약처는 다음 달에는 이달의 2배 수준인 1억 9천만 명분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가검사 키트가 수급 상황이 원활해지는 상황까지도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등교 전 코로나 검사를 위한 자가검사 키트 배부도 시작됐습니다. 검사하는 날 그때 하고 오면 돼요. 알겠어요? 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가검사 키트 6,050만 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집에서 치료 중인 환자가 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가족 중 특히 아이가 확진돼서 전체로 번지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재택치료를 함께 할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박윤수 기자가 설명합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40대 김모 씨. 지난 19일 7살 큰딸이 유치원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된 이후 가족 4명이 전부 확진됐습니다. 지금은 3일 차인데 그래도 많이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2일차까지는 좀 많이 힘들고 열도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약을 지인이 가져다 준 덕분에 좀 나아진 건데 이제 19개월 된 둘째와 임신 18주 차인 아내가 걱정입니다. 아니 임신 중이라서 약을 못 먹어서 코로나 증세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 둘째 아이는 장염 같이 이렇게 설사를 좀 자주 하는 편이고 어린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 동선을 분리하기도 어렵습니다. 부모 중에 한 명은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생활의 환경에 따라서 화장실이 하나 있는 집이라면 그게 완전히 분리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최근 어린이 청소년 확진자 비율이 30%에 육박하면서 자녀들을 통해 가족들이 모두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나 다른 격리시설의 수용이 안 됩니다. 지금 가족 감염자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가족 중 일부만 확진됐다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합니다. 미접종자와 어린이가 확진되면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증상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라면 움직임과 식사량, 소변량 등이 평소와 많이 다르진 않은지 관찰해 소아 전용 의료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된 임신부가 음압수술을 받고 분만할 수 있는 병상도 이달 안에 200개까지 마련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온 대선 주요 후보들의 오늘 행보 정리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 인천 지역을 누볐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유능함을 강조했고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거듭 다짐했습니다. 먼저 김재경 기자입니다. 인천과 경기 서부 지역 공략에 나선 이재명 후보.
우리 가족은 결정했다는 팻말을 든 채 음악에 맞춰 연단 위를 달리고 소상공인이 건넨 앞치마를 바로 걸치는 등 유세장에서의 몸짓이 더 과감해졌습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신용대사면 등 민생경제 100일 회복 프로그램을 당선되면 곧바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자금 대출하고 여러분들 임대료 내고 그리고 인건비 낸 거 그 비용 탕감해주는 그런 방식 도입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대해선 다소 아쉽다면서도 이제 시작이라며 당선 시 즉각 그 이상의 대규모 추가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경제와 신산업에 무지하고 국가의 인프라 투자와 기업 활동조차 구분하지 못한다며 무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지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거하고 기업 활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실력을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습니까? 또 접경지 인천의 지역 경제는 물론 한반도 평화에도 위협을 가져오는 사드 배치와 선제 타격 발언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부천 유세에서도 예술계에 좌파가 많다는 윤 후보 측 인사의 발언을 언급하며 블랙리스트 시대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좌파 문화예술계를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손을 봐주겠다고 했습니까? 문화예술은 손을 봐주거나 억압을 하거나 복종을 강요하면 죽습니다. 이 후보는 청년 주택담보대출 확대와 기본주택, 탈모, 임플란트 지원 등 최대 350조 원이 드는 공약집도 확정해 공개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일주일 만에 충남과 전북 지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부패 사범에 빗대어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민주당이 북한 노동신문과 똑같다는 공세를 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충청 공략에 나선 윤석열 후보. 어젯밤 TV 토론을 의식한 듯 당진에서 열린 첫 유세부터 이재명 후보를 부패 사범에 빗대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부패 사범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사람들은 다 이거를 남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발버둥은 치지만 그건 뭐 입증해내고 처벌하는데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대장동은 견적이 딱 나오는 사건이라며 저런 사람을 후보로 미는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좌파 혁명 세력이고 국민 세뇌 공작이 이들의 오랜 수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색깔 공세의 수위도 끌어올렸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로 탈바꿈 시키려는 좌파 혁명 이론에 빠져 있는 이 소수에게 대한민국의 정치와 미래를 맡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선제 타격이나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민주당의 비난은 북한 노동신문에서 하는 얘기와 똑같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생각이 평양과 똑같습니다. 북한 어디 노동신문이나 당 기관지 같은 데서 나오는 거랑 같은 얘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 또 이 정권은 좌파 사회혁명 이념을 공유하는 이권 결탁 세력이어서 악착같이 투표할 것이라며 지지자들에게 꼭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충남 서해안 지역을 순회한 윤석열 후보는 전북 군산으로 이동해 호남 표심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지역 발전을 막고 있다며 조선소 유치와 군산, 김제, 부안의 메가시티 건설 등의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청년 도약 계절을 도입해 정부가 1억 원 자산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금융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전 충남을 방문해 기후위기 극복과 노동중심 사회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고향인 부산을 방문해 윤석열 후보의 날을 바짝 세우면서 독자 행보를 강화했습니다. 이어서 김정인 기자입니다. 대전을 찾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 비전을 가진 유일한 후보임을 자처하며 대덕 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을 녹색 미래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 심상정만이 바로 이 연구도시 대전을 녹색 미래의 중심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라는 것을.
이어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만나선 윤석열 후보는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를 없애겠다고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과거엔 진보적이었지만 인식을 바꿨다고 비판하며 기득권에 맞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후보는 자신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개정해서 더 이상 우리 노동자들이 출근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인 부산을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번 대선 홈런을 터뜨리겠다며 4번 타자 세리머니를 선보였습니다. 마 고마해라. 그들만의 적폐교대가 아닌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견제를 더욱 노골화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리고 경제를 잘 모르고 능력이 없으면 정권 교체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TV 토론에서도 윤 후보가 가장 실망스러웠다고 꼽았습니다. 어저께 그 TV 화면에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눈 감고 덜덜래. 이거 어떤 뜻이었습니까? 저는 그 정도는 알 줄 알았습니다. 여전히 단일화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표를 빼가려는 의도가 있다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지난 1월 뉴스데스크는 현대차 디자이너 고 이찬희 씨의 죽음을 통해서 이른바 과로 자살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고 이찬희 씨뿐 아니라 한 해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장 문제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또 한 사람의 죽음을 조명하려고 하는데요. 자산 규모 110조 원, 세계 4위 규모라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이 조직의 자금 운용 책임자가 한 달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먼저 차주혁 기자의 단독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57살 남자가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남식 본부장.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서 30년 넘게 일한 고위 간부였습니다. 그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회사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지나간 과거이고 운명인가 보다. 괜히 힘 빼면서 다투려 하지 마라. 아빠가 좀 억울한 일을 당했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들도 좀 모아놓고 그리고 좀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 중이다. 김남식 신용관리본부장은 전국 800여 개 협동조합들이 맡긴 자금을 운용하는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부터 직속 상관인 부문장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내가 네보다 직계 위 아니냐? 근데 회의 때마다 부문장이 공격하는 거 아니야?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들어줘야지. 수익률을 악화시킬 수 있는 회사 방침에 반대하면서 벌어진 갈등. 동료들은 자금 운용 책임자로서 당연한 문제 제기였다고 했습니다. 살고 업무를 통해서 채울 일도 없고. 당연한 업무로 보여지거든요. 이분의 그렇죠. 예. 갈등이 계속되던 7월 15일. 회사는 김 본부장을 갑자기 대전으로 발령냈습니다. 서울의 본부장을 아무 연고도 없는 대전연구소에 평사원으로 강등시킨 이례적 인사였습니다. 인사위원회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인사위원회는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한 모양이야. 저도 30년 가까이 일했지만 그런 인사는 없었어요. 한 번도. 본인 업무를 하다가 된 건데 그게 이렇게 경질이나 인사관리의 사유가 되나 하는 생각을 했었죠. 인사발령 닷새 뒤 김 본부장은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심한 모함을 당했다. 황당해서 미칠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했지만 회사의 인사권에 대응할 수 없어 답답하고 한계를 느낀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가와 휴직까지 냈습니다. 회사에 계속해서 인사발령의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어떤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계속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30년을 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은 도와주겠지라는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복직을 2주 앞두고 김 본부장은 신협중앙회장과 부문장에게 메시지를 보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 그것도 고위 간부인 본부장이 갑자기 당한 인사 조치. 고위는 인사 발령의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회사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벌어진 모든 다른 죽음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회사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남식 본부장이 연구소 평사원으로 강등된 그날, 그는 본부장급 이상만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문책성 인사를 했으면 이유가 뭔지 정도는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신협 중앙회장도 대화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와 통화했지만 역시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제가 이렇게 문책성 인사를 당한 이유를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 인사만 계속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죠. 인력개발팀과 노동조합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쉬쉬했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신협의 폐쇄적인 분위기, 특히 회장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찍힌 거죠. 현직에 있는 본부장을 평직원으로 또 연고가 문제역으로 발령을 낸다는 거는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임기 4년의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조직 장악을 위해 그랬을 거란 말도 나왔습니다. 그 회장 선거 앞두고 회장의 방침에 어긋나면 이렇게 된다. 한번 보여주기 위한 인사의 성격이 있지 않아. 실제로 김 본부장이 평사원으로 강등된 그날, 또 다른 본부장인 투자심사실장도 회사 방침에 반대하다 사회공헌 부서 평사원으로 강등됐습니다. 신협 직원들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성토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협의 미래를 생각해서 올바르게 일하는 직원도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하면 지방 발령으로 유배 보내고 연고지 근무 못하게 하지. 직원 고충은 무시하는 인력팀. 어떻게 하면 재선할까 고민하는 노조위원장과 회장. 속 좁고 대우받으려는 꼰대 아재들의 합작품. 신협은 김 본부장의 죽음은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우울증 때문이고 업무와 관련 없다며 개인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사위원회도 없이 평사원으로 발령낸 이유에 대해서는 부문장과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아 두 사람을 격리시킨 결정이며 인사위원회는 나중에 보고하고 취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던 오늘 새벽 경기도 파주의 한 공장 컨테이너 기숙사에 불이 나서 40대 외국인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근 공장의 직원과 사장이 달려가서 손으로 창문을 깨면서 구조를 시도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컨테이너 창문 틀이 열기에 녹아 뒤틀려 있고 안쪽은 온통 시커멓게 불에 탔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경기도 파주의 한 공장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안에 있던 인도 국적의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인근 미숫가루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불이 난 컨테이너 기숙사입니다. 화재 당시 출입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고 이 창문은 쇠창살로 덮여 있어서 구조가 어려웠습니다. 불이 난 걸 발견한 인근 공장 사장과 직원이 손으로 창문을 깨고 도끼로 창살을 부수면서 구조를 시도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소리가 나더라고. 직원을 깨고 도끼를 갖다가 문을 뽀겠는데 출입문은 안 열려. 그래가지고 창문을 다 뽀겠지. 맨손으로 깼다니까. 장갑도 없이. 숨진 외국인 노동자는 2년 전부터 직원이 2명뿐인 영세 업체에서 일했습니다. My brother is good people. All people like my brother. Always laughing, not fighting, not anything. 공장의 주방 겸 기숙사로 쓰는 컨테이너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가전 건축물은 저희한테 신고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사용하신 거죠, 숙소가. 경찰과 소방당국은 컨테이너 전기 배선에 문제가 생기면서 불이 났을 수도 있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지난주 경남 창원에 있는 두성산업에서 노동자 16명이 세척제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남 김해에서도 같은 업체의 세척제를 사용한 노동자 3명이 감염 증상을 보여서 노동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경남 김해의 대응 R&T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공장 안에서 세척제 시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업체에서 부품 세척 공정을 담당하던 노동자 3명이 독성 간염 증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에서 노동자들의 간 기능 수치가 많게는 정상치보다 20배나 웃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편두통도 오고 이제 고역제도 계속 나고 얼굴과 온몸 전체가 노래져가지고 병원에서도 이제 원인 모를 간 질병이라고 나왔고. 현장을 확인한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이 사업장의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94명의 노동자에게 임시 건강진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응 R&T 노동자들은 지난해부터 환기시설인 국소 배기장치 설치를 요구해왔지만 사측이 비용 문제로 미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7월부터 국소 배기장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회사에서는 지금 당장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은 있지만 전체적인 수정은 어렵다. 돈이 없다 일단 회사에서는. 노동자 763명이 일하고 있는 대응 R&T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와 지난주 노동자 16명이 급성 중독 판정을 받은 두성산업 모두 같은 회사가 생산한 세척제를 사용했다며 중독을 유발한 독성 물질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척제 제조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다른 업체 10여 곳에도 세척제를 납품한 것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지난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강원 동해시의 쌍용 시멘트 공장에서 오늘 또다시 하청업체 노동자가 3m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의 쌍용 C&E 시멘트 공장. 시멘트를 굽는 원통 모양의 소속로 부근에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소속로 옆 예열실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6살 장모 씨가 3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장 씨는 상태가 악화돼 강릉의 상급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그 등 쪽에 통증이 있어서 아마 호흡하기 곤란하시다고 그래서 골절 의심돼가지고요. 상급병원 이송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했어요. 사고 당시 장 씨는 환경시설물 설치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 씨를 포함해 3명의 작업자가 투입됐지만 다른 2명이 자리를 비워 장 씨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용 C&E 동해 공장에서는 지난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다시 또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지난해 5월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작업을 하다 숨졌고 12월에도 한 노동자가 손을 다쳤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엄중한 법 적용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쌍용 C&E 측은 사고 직후 관련 공사를 중단했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고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방역 규정을 없애기로 했는데요. 심지어 확진이 돼도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대유행이 시작된 지 2년 만인데 일각에서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이 확진자 자가격리를 포함한 모든 방역 규정을 없애고 코로나와 함께 살기를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최초입니다. 새로운 지침은 현지 시간 24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In England, we will remove all remaining domestic restrictions in law. From this Thursday, it will no longer be law to self-isolate if you test positive.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코로나 대유행이 지난 것은 아니지만 오미크론의 정점은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While the pandemic is not over, we have now passed the peak of the Omicron wave, with cases falling. 감염돼도 중증이 되거나 사망하는 위험이 적어졌으니 경제, 사회적으로 큰 비용이 드는 방역을 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돈 약 81만 원가량인 저소득층 자가격리 지원금도 폐지됩니다. 또 4월 1일부터는 유증상 고령층을 제외한 코로나19 무료 신속검사까지 중단됩니다. 다만 영국 정부는 새로운 변이가 또 나타날 것에 대비해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충분한 백신을 확보해놨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방침에 대해 야당과 의료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의학협회 찬트 나그폴 회장은 사회에서 취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전략이라면서 더 많은 자유를 주는 대신 더 많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최근 존슨 총리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수차례 파티를 즐긴 것이 드러나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방역 지침 해제가 파티 스캔들에 쏠린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심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노선에 대한 가격 인상을 제한하고 다른 항공사의 운수권을 이전하라는 등의 조건을 달아서 승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6개 국가의 심사를 통과하면 세계 10위권의 단일 항공사로 최종 합병이 되는데요.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뉴욕, 서울에서 LA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항공사만 취항합니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합병이 이뤄지고 나면 미주 노선의 경우 평균 26.3%, 유럽은 11.5%, 중국행 항공권 가격은 7.6% 올라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내선 제주발 노선의 경우 평균 12.4% 운임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결합으로 가장 유력한 경쟁사가 사라지게 되고 점유율이 높아지게 되면 운임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과점 우려가 크다고 공정위가 분석한 건 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오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노선에는 항공 운임을 물가 상승률 이하로 제한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항공기 좌석 간격을 줄이거나 기내식 질을 낮추지 못하게 하고 마일리지 역시 2019년 말 시행한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합병 이후 10년간 다른 경쟁 항공사도 진입할 수 있도록 운수권 이전을 허용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고 향후 해외 지역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병까지는 아직 EU와 미국, 중국 등 6개 국가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공정위가 일단 결론을 냈으니 그들도 더 이제 진정성 있게 전향적으로 좀 들여다보지 않을까. 최근 EU가 국내 대형 조선사 두 곳의 기업 결합을 허가하지 않은 사례는 있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해외 항공사와 중복 노선이 많지 않아 최종 합병 승인은 어렵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베이징 겨울 패럴림픽 선수단이 개막을 열흘 앞두고 오늘 결단식을 가졌는데요. 선수단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벌써부터 비상이 걸렸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뜨거웠던 비장애인 올림픽의 순간이 지나고 이제 패럴림픽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개막을 열흘 앞두고 결단식이 열렸습니다. 방역 우려를 감안해 다 같이 모이진 못했습니다. 스키, 아이스하키, 휠체어 컬링 등 6개 종목에서 32명이 출전하는 우리 선수단은 비대면 결단식을 갖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지난 도쿄 패럴림픽 출전 선수들의 응원에 베이징에서 이기고 오세요. 징하게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오세요. 가족들의 영상 메시지까지 받고 아빠 최고, 아빠 화이팅, I love you. 장애와 편견을 뛰어넘는 도전을 다짐했습니다. 비장애인 올림픽을 보면서 선수들의 투혼과 하는 모습을 보니까 감동도 저도 많이 받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런 말은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젖먹던 힘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벌써 알파인 스키와 휠체어 컬링에서 각각 선수 확진자가 1명씩 나왔고, 아이스하키 대표팀에선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한민수 감독이
오늘 재검사에서 다시 양성 반응을 보여 훈련의 차질을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면서 훈련에 임해왔습니다. 선수단 전원이 출국 전까지 예부 접촉을 최소화하여 코로나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대회 출전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불안과도 싸우고 있는 선수들은 현지 적응 훈련을 위해 사흘 뒤 베이징에 입성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베이징 겨울올림픽에서 우리를 웃고 울게 했던 쇼트트랙 대표팀이 세계선수권을 향해 이번 주말 소집됩니다. 하지만 심석희 선수의 합류 여부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를 따내며 또 한 번 세계 최강을 입증한 쇼트트랙 대표팀. 숨 쉴 틈도 없이 이번 주말 다시 모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캐나다 세계선수권을 위해 오는 27일 진천 선수촌에 다시 소집됩니다. 하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심석희의 대표팀 합류 여부입니다. 평창올림픽 당시 동료들 험담으로 심석희에게 내려진 징계가 어제로 끝나 합류에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심석희도 대표팀 합류를 위해 꾸준히 훈련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민정, 김아랑 등 기존 선수들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터라 대표팀에서 함께 훈련하며 제대로 호흡을 맞출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빙상연맹은 심석희의 합류는 오롯이 본인의 선택에 달렸고 개인전에만 출전할지 아니면 개주에도 나설지 역시 심석희 의사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발목 골절로 아쉽게 올림픽 직전 출전이 무산됐던 김지우도 수술 후 3개월간 재활에 매진했지만 아직은 대표팀 합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 선발전 1위 심석희와 3위 김지우가 대표팀에 다시 합류할 경우 올림픽 멤버였던 서휘민, 박지윤이 제외되고 이유빈과 김아랑도 개주에만 출전할 수 있는 등 선수단 구성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으로 호주에서 추방당했던 조코비치가 두바이 대회에서 올해 첫 승을 거뒀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강추위가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쪽에 한기가 꾸준히 내려오면서 현재 경기 남부를 비롯한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눈구름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눈의 강도는 그다지 강하지 않는데요. 호남과 충남 서해안은 오늘 밤 사이 최고 3cm 안팎의 눈이 오다가 내일 새벽이면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내일 아침에는 이번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는데요.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9도,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안팎에 달하겠습니다. 또 대기가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어 걱정인데요. 오늘 수도권과 동쪽 지방으로는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바람까지 강해서요.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떨어집니다. 서울 영하 9도, 춘천 영하 13도, 대전 영하 8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 0도, 광주 2도로 체감 온도는 대부분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추위는 주말을 앞두고 풀리겠는데요. 토요일 서울의 낮 기온 10도까지 올라서 예년보다도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